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만 동시에 환자는 의사의 스승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그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공황장애 사례자분은 치료자인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같은 환자 입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분의 설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훨씬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례자분께서 오래전 공황장애 투병문학상의 응모에서 1등 당선되셨던 글을 오랫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허락을 얻고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길을 걷다가 볼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운 다람쥐 한 마리를 만났다. 내 앞을 재빠르게 지나치면서도 크게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녀석의 느긋함과 귀여운 모습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탄과 애정과 감사. 그것들은 내가 공황장애라는 병과 친구가 된 지난 3년 동안 얻게 된 소중한 보물들이다. 지난 2008년 7월 4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새아들이 학교로 출발하고 빈집에 나 혼자 남아있을 때 공황발작이라는 낯설고 무서운 손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날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날 아침 이후로 혼자만의 자유로움과 여유를 즐겼던 시간이 공포의 시간으로 변해버렸다.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막 소파에 앉았을 때였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등줄기로 후끈한 열기가 타고 올라오면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하자 어지럼증과 함께 호흡이 가빠졌다. 그리고 엄습하는 공포, 이런 게 바로 돌연사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기 앞으로 달려갔지만 손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마침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지갑만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대로 숨이 멎어 죽을 것만 같았다. 현관문을 나오고 나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숨이 가쁘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렸다. 그동안에도 어지럽고 숨이 차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만 같았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119 좀 불러주세요. 경비실의 창을 두드리며 소리치자 아저씨가 나왔다. 놀란 경비 아저씨는 경비실 안의자에 나를 앉히더니 119 구급대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여 동안 아저씨가 천천히 숨을 쉬어보라고 하며 나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구급차가 왔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구급차에 실렸다. 여자 구급대원이 알려주는 호흡법을 해보자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심박동수가 150이라고 했다.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바로 응급검사에 들어갔다.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차츰 안정이 되는 것이 느껴졌다. 심전도 엑스레이와 피검사를 마치는 동안에는 호흡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도 사라졌다.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어요. 아침에 무슨 충격받은 일 있었어요? 1시간이 넘게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데 나이가 든 간호사가 다정하게 물어주자 나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게 미안해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일주일 동안 2번 더 똑같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행을 하게 됐다.
세 번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동행했던 남편이 입원을 해서 종합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 입원을 해서 24시간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운동검사를 했고 CT까지 찍었지만 이상이 없었다. 검사를 받는 사흘 동안 나는 순간순간 몰려오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시달렸다. 잠을 잘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서도 남편이 문 밖에 있어야만 볼일을 볼 수가 있었다. 결국 신장내과 담당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과를 해보자고 했고 첫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결과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바로 진정제를 맞았다. 그러자 순간순간 나를 덮쳐오던 공포심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불안이 잠깐씩 찾아올 때마다 곧 죽을 것만 같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다. 상담치료를 통해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상처와 아픔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 첫 남편과의 사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뒤이은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난 남동생,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서의 갈등, 시댁 행사를 도맡아야 했던 무게감 등등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는 내 안에 꾹꾹 눌러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하나씩 풀어놓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나갔다. 화장실이나 간호사 데스크조차 갈 수 없었던 나는 일주일이 지나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고 열흘 만에 딸 손을 꼭 잡고 병원 건물 바깥에 있는 산책로에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며칠 뒤에는 외출을 허락받아 남편과 병원 밖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마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처럼 모든 게 새롭고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집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단계였다. 병원에서 외박 허가를 받아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처음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거실에 들어서자 다시 공포심이 생기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결국 1시간 만에 병원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집에 몇 시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온 식구가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어느 정도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무렵 담당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권했다. 퇴원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언제까지 병원에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도 아이들 방학 기간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뛰어도 혼자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다. 응급약도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놓고 생활을 했다.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다 학교로 가고 나면 얼른 약을 먹고 잠을 자버렸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초등학생 막내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잠깐씩 찾아오는 예기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일주일마다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하면서 차츰 내게 찾아오는 불안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2008년을 보내고 다음 해부터는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해서 듣고 운동을 다니며 오전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문화센터 회원들 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즐겁게 지냈다. 내가 공황장애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던 중 병원에서도 이제는 약을 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약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이상하게도 어지럼증과 이명과 두통이 시작됐다.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두통 때문에 한방치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의원을 다니던 중 다시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찾아왔다. 그제서야 공황불안이 재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끝에 나는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개인병원 연세유엔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냈다.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에 낙담했지만 그래도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다. 유엔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유상우 선생님과 첫 상담을 시작했다. 첫 상담부터 편안했고 선생님의 격려에 다시 공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난 지 3개월 후에 8주간의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갔다.
첫 주에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반갑고 안도감이 느껴지는 만남이었다. 각자의 증상이나 나타나는 양상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스스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공통점으로 만난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고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다. 첫 주에는 공황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한번 공황 발작을 일으킨 사람은 그 비슷한 증상이나 상황만으로도 이미 공포에 짓눌리게 된다. 결국은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수정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과 함께 호흡 조절과 근육 이완 훈련을 시작했다. 복식 호흡과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시키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과호흡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실제적인 훈련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인지행동치료 모임을 통해서 두 언니와 친해지게 되었다. 한 사람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서 13년 동안 사는 동네를 벗어나보지 못했다. 또 한 사람 역시 지하철의 특정 구간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 두 언니도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후라 배울 점도 많고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언니와 나, 세 사람은 인지행동치료 때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만나서 함께 과제를 수행했다. 인지행동치료 과정 중 하나인 노출의 단계에서 각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맞서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지하철을 셋이 같이 타면서 지하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영화를 보면서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함께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는 수능시험장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킨 재수생, 강도를 2번이나 당한 끝에 밤마다 공포에 시달리는 아기 엄마와 자신은 남들보다 좀 예민할 뿐 결코 공황장애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의사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충실히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흡과 이완 훈련, 또 과제들을 수행했는지를 적는 노트가 주어졌고 성실하게 과제를 해낸 그룹은 확실하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발표를 했다. 나는 두 언니들과 함께 성실하게 과제를 해나갔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나는 두 언니들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생각의 전환을 연습했다. 나한테 돌연사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죽음이란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맞게 되어 있는 섭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싫어서 피했지만 삶과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여러 종류의 명상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한 언니는 화가로서의 원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전시회를 열었고, 다른 언니는 여행을 할 수 없어 포기했던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진을 배우고 조금씩 다닐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갔다. 1년 정도 지난 최근에는 화가 언니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다른 언니는 군대 간 아들 면회를 위해 혼자 운전하고 강원도 춘천까지 다녀올 정도로 발전했다. 8주간의 인지행동치료가 끝나는 날, 대부분의 사람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나이 든 사람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다고 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8주간의 치료 과정이 끝났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인정하면서 생각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인정해 나가는 것은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했다. 어느 순간 불안이 내 안에서 솟아나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불안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살펴본다. 몸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누구에겐가 자극을 받았는지 같은 원인을 찾아낸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상황을 미리 조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불안을 느꼈다면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대신 호흡과 근육이완을 통해 서서히 불안을 몰아낸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불안을 내보내는 연습과 함께 내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 지난날 내 자신보다는 주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요구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언제나 남편과 아이들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처음에 가족들의 반응은 엄마가 왜 저러지? 하는 것이었다. 고3이 된 딸과 나머지 식구들을 두고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일만을 했다. 마치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원 없이 나만을 위하고 나자 어느 정도 균형감이 생기면서 다시 가족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엄마라고 비난하던 아이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못마땅했던 남편도 이제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나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뻔뻔하게 살고 있다. 지금 나는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스터디 그룹에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한다.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는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고 나를 생기 넘치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들이나 나를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일 것이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공황장애는 가족들의 이해와 보살핌이 있어야만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 역시 한 달 동안이나 휴가를 내서 병실에 함께 있어준 남편과 매일 내 곁에서 자면서 내 손을 잡고 화장실로 샤워실로 엘리베이터로 또 산책까지 함께 해준 딸이 있어서 나는 더 빨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구나 이후의 긴 치료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나를 가족들은 불평하지 않고 이해하며 받아준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가족들의 이해와 보살핌과 함께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원을 찾을 때 꼭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했으면 한다. 물론 상담 과정도 또 다른 인지행동치료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이 나아져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인지행동치료 중에 만났던 언니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많은 자극과 공감을 받곤 한다. 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황장애는 감추거나 숨길 병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는 끝까지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재발이 됐던 원인 중 하나가 첫 치료 과정이 끝나갈 무렵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핑계로 약 복용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주 적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불안한 느낌이 찾아오면 심호흡을 하면서 별일 없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익숙한 손님처럼 맞고 떠나보낸다. 공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내 삶을 뿌리째 흔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새로운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 되돌아보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해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게 될 때 공황장애는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서 순조롭게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년,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공포로 시작해서 지금의 편안함을 얻기까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아직도 불안은 내 안에 남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게 내 영혼과 몸이 먹히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불안이 배고픔과 슬픔 같은 익숙한 감정이라고 여기면서 언제든 맞아들이고 또 떠나보낼 것이다. 어깨를 펴고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본다. 그리고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불안을 감지하는 고성능인 안테나를 가졌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본다.